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중국 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아쉬운 얘기지만, 중국 이 경제나 주식시장이 양회 때 발표하고 많이 출렁거렸던 게 과거에 몇 년 전에는 그랬다는데, 네. 작년엔 사실 건질 게 하나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별로 없었죠. 네네. 근데 지금 양회 기간이긴 한데, 이번 양회에서 어떻게 좀 반등을 좀 할지, 전환점이 있을지, 아니면 또 오히려 더 안 좋은 점이 있을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방송될 때 이제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내용으로 이제 월요일 날,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날 양회가 시작했죠. 근데 이제 아무런 발표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는 약간 정치적인 발표들이 있었고, 뭐 누가 이제 선출이 돼, 뭐 임명이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실제 경제 관련해서는 화요일 날 있었는데, GDP 성장률 을 5%에 맞춘다. 5%, 그러니까 어라운드 5%라는 얘기잖아요. 더보다 좀 높아질 수도 있고, 5.1이 될 수도 있고, 5.2가 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썩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성장률이 5.2%를 달성했죠. 제가 지금 인지 산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는데,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2%가 달성하기가 쉬웠었어요. 왜냐면 그 전에 기저 효과 때문에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5.23%를 달성하고 나서 올해 다시 5%를 책정한다는 얘기는 약간은 앰비셔스하다. 약간은 좀 더 강하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5.5%를 맞추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못 맞추는 건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 이 5%를 맞추기 위해서 조그만 아니면 다른 뭐 필요한 적재 적소의 부양책들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5%라는 타겟이 일부에서는 실망한 5.4 높게 잡으면 좋긴 하겠지만 사실 다른 얘기는 또 뭐냐면 작년에 5.2%를 맞췄었을 때 그러니까 립 서비스는 하긴 했었죠. 뭘 한다, 우리가 잘하겠다, 그리고 지방 정부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립 서비스들 하고 하지만 진짜 대규모 부양책 없이 작년에 5.2%를 달성했잖아요. 5.3%를. 그래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나중에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캄하게 이거는 그거를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심한 지금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디레버리징이 필요한 거는 사회 경제 전반에 부채가 크레딧이 너무 많이 껴 있는데 여기서 다시 뭐 더 많은 부채를 내 가지고 이것들을 한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급한 불은 끄겠지만 언젠가 1년, 2년 후에 3년 후에 돌아오게 될 문제가 되긴 하죠. 근데 중국 정부는 그런 심한 부양책 없이 엄청나게 자금을 풀지 않아도 중국 정부가 그걸 달성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있긴 하죠. 왜냐하면 약간 주가도 많이 안 좋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에도 문제가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약간 시간을 두고 해결을 할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5%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생각에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그만 부양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작년에 실수를 바탕으로 작년에 모든 실수가 뭐냐면 부양책들을 적절한 시기에 내놓지 못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약간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필요할 때 부양책을 조그만 거 내놓는 것. 그래서 5% 타겟을 충분히 연내에 연말까지 맞출 수 있는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다른 큰 구멍은 뭐냐면 그러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그게 여기서 부채가 나오죠. 그렇죠. 네. 여기서 3%를 잡은 게 제 생각에는 시장에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다가왔어요. 대부분의 예상이 뭐였냐면 중국 정부가 의지가 있다 그러면 이거를 3.5%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공통된 의견이었거든요. 물론 4%까지 잡으면 안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돈을 풀겠다는 얘기니까. 근데 3%를 잡은 것 같은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처럼 급한 불을 끄고 보자가 아니라 우선 지켜보자. 작년에도 부채를 많이 늘리지 않고서도 해결이 됐으니까 할 수 있었으니까 이 자신감에 올해도 그렇게 하자라는 게 보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중국 정부가 더 잘하고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방법을 택한 것 같고요. 나중에 문제가 더 일으키기 전에. 근데 이제 지켜봐야죠. 왜냐면 시장 상황 같은 경우에. 근데 아까 물어보셨던 것처럼 그럼 그 당시에 항생 지수는 빠졌어요. 홍콩에 이제 상장된 지수들은. 근데 A주시죠. 본토에 상장된 주들은 올랐거든요. 특히 A50라고 대형주 50개를 모아놓은 게 올랐어요. 여기서 상징점은 뭐냐면은 A50가 올랐을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혹시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긴 했었지만 중앙휘진투자공사라고 중국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 게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중국의 국부펀드의 산하기관이 자산을 중국 자산을 CSI 300이든 CSI 500이든 그 굉장히 그 브로드 베이스한 인덱스를 사면서 바닥을 뒤챙해주고 있죠. 그 당시 그게 너무나 명확하게 중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국부펀드의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하방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지지선은 국부펀드가 막아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냐, 효과적인 방법이냐, 막아주는 것 뿐이죠. 방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바탕으로 이제 부양책들을 더 효과적으로 내놓으면서 제 생각에는 5% 경제 성장률을 맞춰내면 제 생각에는 이 경제난을 그러니까 너무 섣불리 얘기하기 그렇지만 타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방금 GDP 대비 그 부채 비율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이 얘기 지금 나와서 말인데 중국이 얼마 전에 금리를 한번 내렸습니다. 네, LPR 내렸죠. 네네네. 네. 그 내린 게 금리가 내린 게 보통 두 가지잖아요. 네.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혀서 내리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반대로 아이고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돈을 좀 풀어야겠다고 하는 그렇죠. 그 성격인데 그렇죠. 둘 중에 어느 성격에 가깝나요? 제 생각에는 LPR 내린 것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섹터를 도와주겠다는 성향이 가장 커요. 그래서 타겟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시 1년 이자 아니면 5년 이자 그다음에 10년 이자 이런 식으로 약간 10년 이자는 아니지만 그 이자가 좀 다르거든요. 페드처럼 페드 레이스로 그냥 딱 찍어가지고 나머지 것들이 조정되는 것들이 아니라 페드도 사실 뭐 오버나이트 레이시라든가 은행가 빌려주는 이자라든가 이렇게 많이 있긴 하지만 중국은 정책 금리가 한 3개에서 4개가 있어요. 그중에 LPR이 론 프라임 레이트라고 5년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모기지하고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를 택하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자율을 책정하는 것들이 그것들을 가장 레퍼런스 레이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새로 주택을 살 수 있는 왜냐하면 내가 이자를 내야 될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냐 있겠죠. 어느 정도 효과는. 근데 그 사람들은 주택 가격을 보고 판단하겠죠. 주택 가격이 얼마나 더 떨어졌어. 내가 들어갈 거고 이제 LPR이 내렸으니까 이자를 내가 뭐 돈을 빌릴 때 이자 부담이 덜으니까 효과가 있겠죠. 다만 여기서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LPR 같은 경우엔 그게 지금 현재 모기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이자를 내고 있었던 게 100만 원이면 그걸 내리면서 90만 원이 되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냥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 정확하게는 그럼 10만 원 정도의 자금이 더 있죠. 네, 왜냐하면 항상 제 가게를 운영할 때 그럼 소비를 더 할 수 있다거나 10만 원이 딴 데로 들어갈 수 있다거나 라는 여지를 줬기 때문에 저는 LPR 내린 거는 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내렸을 때 우리가 항상 중국은 조금 약간 소규모로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용만 했던 거죠. 10베이시스 포인트라는 얘기는 0.1% 근데 2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렸으니까 제 생각엔 그게 좀 상징적이라서 올해도 그런 식으로 더 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공격적으로 많이 내릴 것이냐라고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내려버리면 미국 달러하고 중국 위안 사이에 인트레스트 괴리가 생겨버리잖아요. 이자율이. 그렇게 되면 환율이 압박을 받을 거거든요. 그럼 위안화가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굉장히 더딘 속도로 효율적으로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 경제 상황 움직이는 거에 따라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중국 위안과 달러의 그 괴리를 환율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 그냥 금리 좀 내리자라고 해서 되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니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미국은 지금 기준금리가 오고 중국은 그거보다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 뭐 살래? 그럼 당연히 다 미국 거 산단 말이에요. 돈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또 금리를 조절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경기 부양책에서는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부채 아무래도 그 금리를 내린 이유가 부동산 부양의 중심에 어느 정도 있다. 그렇죠. 부동산 부양의 중심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기존 주택 소유자들 모기지를 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내가 대야 될 돈이 좀 덜 내니까 그만큼이 소비로 진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새롭게 주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LPR이 낮춰지면서 이자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걸 또 유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역시 돈을 푸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긴 한데 너무 많이 풀어버리면 뭐 옛날에 우리 퀀터테이프 이징 해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에서 지금 부작용들 때문에 미국이 갑자기 1년 만에 이자율을 훅 올리는 그런 것들을 해서 얼마나 많은 뭐 미국의 이제 리저널 뱅크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부작용이 생기죠. 근데 중요하긴 한데 과연 어느 정도 풀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게 그 어느 정도 의지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주가가 부양되는 것이냐
주식시장이 다시 그 버블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정책 입안자가 중국이든 아니면 다른 여러 나라든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를 하겠죠. 정말 어려운 자리인 것 같아요.